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한국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돈을 퍼주는 거죠? 사실 한국인 DNA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유전자예요. 외국인도 인정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바로 정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은 가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며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호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여행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돈을 버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 화이나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줄곧 호주에서만 생활해왔고 현재 대학교도 호주에서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많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었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기에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틈틈이 알바를 하여 모은 돈을 죄다 여행에 써버려서 가족들과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이 기차라는 농담을 던질 정도였거든요. 이렇듯 가고 싶은 곳은 대부분 같지만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국의 한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유튜브를 하다가 한국 드라마 추천 영상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던 한국 드라마였지만 저는 점점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가족,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루며 여러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느껴진 까닭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상상력이 풍부하며 색다른 배경과 문화, 역사 등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기도 해 한국 특유의 문화를 돋보이게 해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느새 저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더 다양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 요리를 직접 맛보고 싶어 한인 식당에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들이 어색해 쉽게 손이 가지 않았는데 먹어본 결과 한국 요리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양념들이 어우러져 맛과 향이 뛰어났고 건강에도 무척 좋아 보였거든요. 야채 섭취가 적은 호주와 달리 한국은 자연의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레 다양한 야채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단순한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식에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요리를 더욱더 많이 즐기기 위해 요리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아 꽤 자주 직접 요리를 해먹기도 했죠. 한국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요리의 기본기와 양념들 다양한 요리법들을 배웠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면 모두 칭찬 일색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은 한국 요리 전문가였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어쩌다 저는 K-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아는 친구가 유튜브에서 보고 저에게 추천을 해준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언어로 불리는 음악 정도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가수들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댄서였고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또 멋진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의 손길을 받아 컨셉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고요. 이렇듯 K-팝에도 빠져들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춤을 따라하며 저는 어느새 K-팝의 팬이 되어 있었죠. K-팝은 저에게 무척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제 일상에서 찾을 수 없던 자신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은 그냥 여행이잖아 하고 단순하게 넘겼지만
제가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나라인 한국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제가 이전에는 몰랐던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문화나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보존된 곳에 가서 그것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존에 하던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끌어모아 결국 돈을 모으기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방학을 틈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워낙 비싼지라 그간 열심히 일한 것이 조금 허무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토록 바라던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많이 설레었어요. 여행 내내 조금 더 절약하면서 다니면 괜찮겠다 싶어 저는 최소한의 경비 계획을 세우고 방학이 오자마자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어코 한국에 가는 저를 보며 응원해 주었고 꼭 기념품을 사오란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 공항 바깥으로 첫 발을 내밀 때 정말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것저것 기념품을 구매하고 싶었지만 자제해야 했죠. 경비를 아껴서 쓰고 남는 돈으로 구입하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낯선 나라인 만큼 돌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었기에 저는 지갑에 최소한의 돈만 넣어두고 지갑과 가방을 체인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떨어뜨려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가장 먼저 간 곳은 홍대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K-팝 가수의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다는 생일 카페 때문이었죠. 한국은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이 되면 카페를 대관하여 그곳을 가수의 사진 등으로 채우는 등의 이벤트를 한다는데요. 일찍 오는 팬들에게는 기념으로 특별 선물을 준다고 했기에 서둘러 카페로 향하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홍대의 모카페 카페는 정말 크고 넓었지만 그 사실이 무색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저는 줄 맨 끝에 서서 거의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죠. 그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카페를 예쁘게 장식해 놓아 볼 거리가 많았습니다. 어느 팬들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게 친절히 공지사항 등을 전달해 주었고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렇게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카페 음료를 계산하려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갑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분명 지갑을 가방과 연결해 두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허둥대며 샅샅이 가방을 뒤져보아도 지갑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요. 카페에 오기 전 앞서 들렀던 식당에서 계산을 했던 기억이었죠. 지갑을 사용하려면 체인을 풀어야만 했기에 분명 그곳에서 계산을 하고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기다림이 무색하게 저는 주문줄에서 이탈의 카페를 나왔습니다. 속상했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자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여행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발걸음으로 앞서갔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과 카페는 거리가 가까워 금방 갈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누군가가 가져갔을까봐 조급한 마음이었던 저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도 모르게 영어로 소리쳤죠. 저 자리에서 먹었던 사람인데 혹시 지갑이 있었느냐고요. 처음에 저를 발견한 직원분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듯 고개를 갸웃거리시길래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분이 주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방에서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얼굴을 한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느릿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제게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자리에서 지갑 놓고 간 아가씨 맞죠? 안 그래도 아까 놓고 가서 잘 챙겨놨어요 라고요. 그러면서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제게 건네주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연신 거듭해서 인사하자 그분께서는 괜찮다고 조심히 갖고 다니라며 손짓하셨죠. 또 뭐 없어졌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가 넣어둔 현금보다 더 많은 지폐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 5만 원짜리를 넣어둔 기억이 없는데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분께 제 지갑은 맞지만 돈이 더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여행 왔으면 넉넉하게 놀다 가야지 너무 없길래 좀 보태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 딸도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괜찮다고 돈은 충분하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꿋꿋하게 주시길래 결국 받았습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외국인이라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었을 텐데 제 상황을 이해하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분께 정말 감동하였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훌쩍이며 울고 말았죠. 그렇게 감사 인사를 몇 번 거듭하고 식당을 나서려는 찰나 저는 한 번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카페에 캐리어를 두고 온 것이었죠. 지갑과 달리 그 캐리어엔 여권부터 정말 모든 게 들어있어 잃어버린다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결국 아까와 다름없이 식당을 뛰쳐나가 카페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서 저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만약 캐리어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지? 호주로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카페 카운터 옆에 제 캐리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분께서 저를 보고 캐리어를 챙겨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캐리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오래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제서야 카페를 투어하고 음료도 마시고 이벤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생일인 가수가 직접 카페에 들리기도 한다는데 그런 일은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서울 여행지를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김치나 불고기 등 한국 대표 음식들도 맛있었고 경복궁에서 즐길 수 있던 한복 체험 같은 한국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청계천과 남산타워 등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였죠. 이틀 뒤에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변과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여유롭게 해변을 즐겼고 국제시장에 가서는 맛있는 해산물을 먹었죠. 부산타워에서 멋진 야경을 감상하면서 이번 여행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부산을 끝으로 한국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무르고 싶었죠. 한국은 제 생각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자연경관부터 문화, 음식, 쇼핑까지 모든 것이 다양하고 풍부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은 매우 훌륭했어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각 가게마다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 매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또 이번 여행에 있던 사건들로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제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러한 친절함과 배려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맡아두었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한국인의 배려 깊은 정서에도 큰 고마움을 느꼈고요. 지갑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소지품 챙기는 걸 더욱 조심히 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리고 돈이 여유롭게 남는 덕분에 친구들을 위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거울이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 모두 기뻐해서 뿌듯하더라고요. 다들 제게 한국은 어땠는지 질문에 대는 바람에 경험담을 푸느라 좀 바빴지만요. 한국 여행 이후 저는 추천하는 여행지로 한국을 강력하게 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분명 다른 여행객들 또한 저처럼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다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꼭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최근 한국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데 저도 언젠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그런 모임에 들어가 한라산을 올라볼 생각입니다. 멋지다는 일출도 보고 제주도의 전통시장에 가서 제주도 고유 제품들도 구매하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한국이 정말 좋고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한국에 가보시길 바라요. 분명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취향과 한국인의 정에 큰 감동을 받았었던 호주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라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그 나라에 대한 원망까지도 생겨나는데요.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오히려 딸 같다며 용돈을 받았던 이 호주 여성의 사연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후진국 한국으로 가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기 대만의 어떤 회사에서 한 영국인 여성에게 그만두고 한국으로 떠나라고 하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은 싫고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밀레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밀레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저는 타이베이의 고층 건물들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더러운 길에서 흐느끼는 트럭 운전사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 이야기는 런던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저스 경기를 보러 다니고 이른 아침까지 노트북으로 비디오 게임을 코딩하며 자랐던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술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스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죠. 수석으로 졸업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갈망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돈도 같이 벌면 어떨까 싶었죠. 룸메이트가 대만의 기술업계가 급성장하고 있고 영국인 코더도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회사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게다가 타이베이는 뉴욕이나 도쿄를 지루하게 만드는 전설적인 대도시라고 생각했죠. 타이베이는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옥 같은 10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저는 대만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7월의 습하고 눅눅한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저 멀리 짙은 스모그 사이로 타이베이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이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도시는 대만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반짝이는 도시이지 않을까요? 저는 기쁜 마음에 혼자 웃었습니다. 저는 제 여행 가방을 구부정한 택시에 실었는데 택시의 소나무 방향제는 승객들을 냄새로 질식시킬 것 같았어요. 경적을 울리는 수천 대의 자동차와 트럭에 둘러싸여 시내로 진입하는 동안 저는 창문에 맺힌 결로 현상을 계속 닦아내며 거대한 고층 아파트 단지와 옆에 초고층 빌딩에서 작업 중인 건설, 크레인 무지개색 등대처럼 빛나는 동양 진주 라디오 타워 같은 유명 랜드마크의 사진을 찍었어요. 마침내 저는 타이베이의 다른 스카이라인 위에 우뚝 솟은 유리타워, 빌딩의 46층에 본사를 둔 새로운 회사 중간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모두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리셉션 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이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 위를 날아가는 소리가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될 소프트웨어 팀을 만났는데 모두 친절하더군요. 개방형 평면도 인체공학적 의자가 놓인 컴퓨터 스테이션 스낵바, 대형 TV와 게임 콘솔이 있는 휴식 공간 등 사무실도 확실히 멋져 보였습니다. 기술 덕후들의 천국 같았어요. 제 부서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면서 바로 새로운 CPU 펌웨어 디버깅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몇 주까지 나고 저는 편안한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작지만 전망이 좋은 현대식 아파트였어요. 영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와일드한 클럽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었어요. 내 대만은 제가 바라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몇 달 동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9월의 어느 무더운 아침 회사 동료와 저는 회사 근처 푸드카트에서 빵과 두유를 사들고 있었어요. 동료인 푸이리는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입사한 후배 개발자였어요.
푸이리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번잡한 길 건너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중년의 트럭 운전사가 자신의 차량 옆에 웅크리고 앉아 지저분한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잘생겼을지 모르지만 싸구려 음식을 먹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온 세월이 그를 망가뜨린 것처럼 보였죠. 우리는 그가 트럭을 사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지만 허가 문제로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몇 달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은 뇌물과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이주 노동자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는 빈약한 농작물로 생계를 꾸려가는 시골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도 없을 거라고 했죠. 안타깝게도 이 남자와 같은 이야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난한 마을에서 대만의 도시로 몰려드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가 불쌍하게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물론 대만의 부유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품 지갑을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수면 아래에 여전히 존재하는 끔찍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는 것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대만의 기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는 건설과 화려한 부의 이면에는 여전히 공예 부패 빈곤과 같은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 추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노동의 가치에 비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의 고용주는 많은 직원들이 지쳐 쓰러지는 동안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까지 얼마나 더 힘들고 지친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요점은 우는 트럭 운전사가 제 대만 생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회사 상사들이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다음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죠. 눈물을 흘린 트럭 운전사 사건 이후. 저는 대만의 냉혹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속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안락한 기술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회사의 모든 것이 햇살과 무지개처럼 보였어요. 연구실과 칸막이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꿈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죠. 엔지니어들은 서서 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영업 담당자들은 책상 사이를 오가며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각 대학을 졸업한 프로그래머들은 무지개색 레드 조명 아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벽걸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표는 일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저희의 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의 아이가 지독한 수목으로 인해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부에게 월급을 올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사람들을 승진시켰죠. 기술 분야의 여성으로서. 저는 외모보다 재능을 중시하는 상사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책임자는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를 소유한 큰 상사였진 실행 회장이었다. 진실행은 정치인들과 함께하며 사업적 호의를 얻어 부자가 된 천박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채는 여러 대의 스포츠카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슈프림 브랜드의 휴대폰 케이스에 주문을 외치는 것을 즐겼어요. 그는 거친 스타일로 직원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든 것은 진실행의 뻔뻔한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행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소문이 위챗을 통해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회계팀의 조이스는 첸의 이혼에 관한 부끄러운 사적인 내용을 친구들에게 흘렸고 첸은 그녀를 장비 재고 관리 업무에서 허름한 지하창고 업무로 전보시켰죠. 또 다른 제품 관리자는 부실한 품질 관리 관행에 대해 첸과 대면하려 했지만 다음 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사내에서 비판과 내부 고발은 장려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첸의 성질로 인해 대표는 자신의 폭발을 거의 통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이 발표된 후 악명 높은 실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그날 아침 체내 반짝이는 흰색 벤틀리가 예약된 주차 공간에 삐걱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는 지난달 주가가 13%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었죠. 그런데도 진실행은 붉어진 얼굴로 2분기 손실로 인해 자신만 손해를 본 것처럼 직원들을 저주하며 회의실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는 겁에 질린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앞에서 재무 책임자를 모욕하는 것을 특히 즐거워했죠. 그의 공격은 비판에서 악의적인 언어폭력으로 도를 넘었고 그들이 회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재무 책임자를 무능한 돼지라고 불렀어요. 떨면서도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중하게 폭언을 받아내야 했던 그녀의 모습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잔인한 광경 이후 제가 사랑하는 회사의 윤리적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어요. 재무팀이 체내 반대를 두려워하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다른 회사의 조달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저희 부품을 선정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테스트가 반쯤 끝난 제품을 서둘러 시장에 출시했고 그 결과 수명이 짧은 기기가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그 사이 진실행과 경영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자금에서 이익을 몰래 뜯어내 배를 채웠습니다. 저는 진실행과 그의 측근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더러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동료에 대한 노골적인 직장 내 차별을 목격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왕우루는 사무실에서 이혼남이라는 불운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결혼 직후 집이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그를 떠났기 때문이었죠. 불쌍한 왕우루는 겨우 26살이었지만 이마에 주홍 글씨를 새긴 것처럼 실패한 결혼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어요. 얄팍한 관리자들은 아내가 떠난 이유를 들먹이며 부끄러운 비밀 결함이 있는 불량품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상상 속의 속삭임과 소문이 사방에서 그를 괴롭혔죠. 왕우루는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몇 달 동안 소문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대리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왕우루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승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이 발표되던 날 아침 외향적이고 부드러운 화술로 경영진의 사랑을 받았지만 왕우루의 능력의 절반에 불과한 왕 레이에게 돌아갔어요. 경영진은 가장 자격이 뛰어난 후보였던 왕우루를 제치고 왕 레이를 낙점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들은 단순히 암울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왕우루의 희망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왕우루처럼 똑똑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외국인 여성인 저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 모든 대만 기술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경기 침체나 악의적인 경영진 한 명이 저를 파산시키려 하고 부끄러워하며 낙인을 찍는다면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 능력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얻어야 할 특권을 위해 부의 눈이 먼 상사에게 아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이 부패한 경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삼성이 타이베이의 거대한 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무소를 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급여와 복리 후생이 국내 기업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것은 기업 문화였습니다. 삼성은 사소한 권력 다툼보다 투명성 일과 삶의 균형 건강한 협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비열한 지금의 회사를 경험하고 나니 그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게 들려왔습니다. 소문의 절반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지원적인 환경은 추구할 가치가 있어 보였죠. 대만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잡기로 결심하고 삼성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면접에 지원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할 때쯤 저는 한국으로의 큰 이주를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물론 대만에서 견뎌온 지독한 업무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바다 건너에 놓인 거대한 물음표 또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건물의 실내 수영장, 댄스 스튜디오, 가상 골프 라운지와 같은 고급스러운 편의시설은 직원들의 모든 피로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멋진 회사 건물을 떠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물론 대기업에 대한 과대 광고는 종종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일지라도 삼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더러운 대만 기술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내 뉴스 매체들도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풍부한 고임금, 일자리로 가득한 한국의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을 광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풍경, 풍부한 문화유산은 제 모험심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캐나다계 영국인으로서 이미 외국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아시아 사회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국일이 다가오자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가와 직업을 과감하게 바꾸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내가 정말 한국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그리고 영국 사회에서 자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은 대만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왕우루의 메시지 한 통으로 멈췄습니다. 왕우루는 몇 주 전에 자신도 삼성에서 엔지니어링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저의 이직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지구 반바퀴 떨어진 새 직장에 이미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우루는 이 큰 도전에 친한 친구가 동행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택시가 푸동 국제공항을 향해 속도를 내자 아까의 불확실성 대신 낙관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왕우루처럼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가 곁에 있으니 앞으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타이베이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 비행은 순조롭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창밖으로 대만 상공을 바라보며 대만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대만에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제 타고난 근성과 인내심이 빛을 발해 견뎌낼 수 있었죠.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대만인들과 평생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정서적, 문화적으로도 성숙해졌죠. 대만에서의 경험은 저를 견디기 힘든 시험대에 올려놓았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성찰은 비행기 창밖의 장엄한 풍경에 방해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 펼쳐진 교외의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반짝이는 유리로 된 업무지구와 원풀형 아파트 타워가 언덕이 많은 지형을 뒤덮고 있었어요. 한국의 스카이라인은 초대형 샌프란시스코와 거의 흡사해 보였어요. 현대식 고속도로와 전철 노선이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며 수백만 명의 인구를 연결하고 번성하는 대도시를 유지하고 있었죠. 서울의 웅장한 규모를 직접 보고 나니 이 역동적인 새로운 고향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세관을 통과한 후 밖의 승객 픽업 구역에서 왕우루와 만났습니다. 저희는 대만에서 함께 참혹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우처럼 뜨거운 포옹을 나눴어요. 왕우루는 타이베이의 음산한 콘크리트 정글과 달리 길마다 꽃이 피고 은행나무가 늘어선 화사한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상쾌한 봄 공기는 저희의 폐부를 낙관으로 가득 채워주었죠. 왕우루는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싸이의 뮤직비디오로 유명해진 서울의 가장 화려한 고급 지역인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 건물은 한강 근처 고급 부티크와 미슐랭 1등급 레스토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파트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는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왕우루와 저는 아파트 야외 테라스에서 부드러운 소주와 매콤한 소고기, 전골을 안주 삼아 건배하며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저희는 삼성 본사에 들어가 함께 이 짜릿한 새 장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왠지 서울은 제가 살았던 그 어느 곳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아래층에서 왕우루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택시 안에서 첫 등교를 앞둔 아이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킥킥 웃었죠.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들어서자 우뚝 솟은
로비 아래서 저희 둘 다 경외감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가볍게 사교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라운지와 높은 온실로 둘러싸인 카페, 그리고 감탄할 만한 고급 자동차 전시장까지 눈에 들어왔죠. 삼성은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부서가 있는 70층까지 아찔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천연 목재 마감재와 풍부한 녹색 식물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저희를 감싸는 가운데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물론 최첨단 장비가 오픈 컨셉의 업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디렉터인 권태혁 씨가 왕우루와 저를 맞이하며 각자의 엔지니어링 팀을 소개해 주었어요. 다행히도 삼성은 중요한 기술 프로세스의 영어를 많이 사용해서 저는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권태혁 디렉터님은 다이닝 테라스에 위치한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고급 이탈리아 와인과 함께 프랑스식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환대는 첫날부터 직원 만족을 위한 삼성의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권태혁 디렉터님 밑에서 일하면서 삼성의 기업 문화가 제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는 제외하고서라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엔지니어. 개개인의 재능과 열정을 비판 없이 키워주는 지원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민은 특이한 옷차림과 머리 색깔로 놀림을 받지 않았어요. 윤기는 다른 곳에서는 이상하거나 반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화를 사무실 곳곳에 자유롭게 전시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창의성과 자기 표현이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마감 후 늦은 밤 소주를 나누며 권태혁 디렉터에게 이런 자유로운 경영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삼성이 혁신과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기술 분야가 오랫동안 이를 억압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외부의 평가는 철저히 배제되어 개발자들은 자유롭게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외형이나 과정보다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졌죠. 권태혁 디렉터는 다음 혁신적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것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러한 블루오션 사고는 직속팀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모든 레벨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로버트와 피치는 8명의 소프트웨어 팀을 관리하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처럼 해외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들이 겪는 적응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죠. 그들은 단기적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저희의 기술적 강점을 키우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피드백은 부족한 작업을 검토할 때에도 지지적이고 건설적인 어조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초기 몇 달 동안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엉성한 코드를 꽤 많이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로버트와 피치는 제가 삼성의 코딩 작업에 제 기술을 통합하는 동안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술적인 조언을 주고받거나 오랜 대학 친구처럼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죠. 이 기발하고 작은 가족에 합류한 것은 저에게 제가 상상도 못했던 꿈의 직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하이파이브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 팀은 건물의 멋진 루프탑 라운지에서 소주 폭탄을 터뜨리며 고된 프로젝트의 완성을 축하했죠. 회사 내 개인적인 성장 경로에 대해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끔씩 권태혁 디렉터님도 들르셨어요. 그녀는 저의 야망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전문성을 계속 넓히기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집중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죠. 질투와 이기심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막아내는 대만 경영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나 할까요? 한국에서의 계절이 바뀌어 갈수록 이주에 대한 불안감은 먼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우루와 다른 이주민 친구들도 회사에서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주가 저희 모두의 삶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권태혁 씨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저희를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해주면서 저희가 사랑하는 도시 서울은 점점 고향처럼 느껴졌죠. 물론 한국에도 나름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친구들을 통해 점차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어떤 것도 경력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제 여정의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죠. 제가 이 밝은 미래를 열렬히 받아들이는 동안 동료 외국인들이 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곧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듬에 안착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련된 삼성 건물로 출퇴근하면서 삼성에서 복지로 나누어준 기프트 카드를 들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출근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제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제 코딩 책임도 늘어났죠. 때때로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 돕는 팀 환경 덕분에 지루한 프로젝트를 처리할 때 아무도 혼자서 고생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과 사교 행사는 다양한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어요. 근무 시간 외에는 왕우루가 맛있는 한국 음식과 밥 문화를 탐험할 수 있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그는 교회나 이전 직장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죠. 저희는 아늑한 베이커리 울창한 공원,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명상적인 사찰까지 자주 방문했습니다. 까다로운 한글과 기본 어휘도 꾸준히 익혔어요. 곧 저는 서울의 매우 효율적인 지하철 노선을 탐색하고 갈비나 비빔밥 같은 전통 요리를 당황하지 않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간관계는 외국인 공동체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인들도 외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인내심과 창의력 그리고 많은 재미있는 오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죠. 한 번은 국제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하이킹을 갔어요. 은퇴한 한국인 문학 교수는 저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운전해 와서 녹슨 영어를 연습했어요. 그분은 제가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감사의 뜻으로 손수 만든 한복 원피스를 보여주기도 하셨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할머니들도 처음에는 저를 무서워하는 듯 보였지만 나중에는 저의 어눌한 한국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K-팝 뮤직비디오와 삼성 광고에 가려진 진짜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엄청난 고난과 끊임없는 낙관주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죠. 저의 사랑스러운 이웃 박미숙 할머니는 가난한 전쟁 난민으로 살아남아 한국 시장에서 수공예품을 팔며 천천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의 빠른 성장을 이끈 모든 곳에서 목격한 끈질긴 집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만의 만연한 불평등과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단 한 세대 만에 빈곤에서 선진 경제로 도약한 것에 대해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삼성은 누더기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의 정점에 서 있었죠. 제 동료들은 간단한 가전제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신분이 상승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 신문에 전기 광고를 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삼성의 기술은 한국의 근대화의 꿈을 실현해냈어요. 한국인들은 삼성의 일자리를 안정적인 기업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애국적인 의무로 여기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인 성공을 재현하고자 했고 막대한 인구를 가진 대만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진하게도 한국의 경영 방식은 대만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최근 한국과 대만이 무역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전 세계 시장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이대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의 부패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품고 있던 씁쓸함이 지금 삼성을 도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그 어두운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부를 잘 아는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영국 문화와 라틴계 문화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성장한 경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연 대만의 기술 구덩이에서의 상처를 가진 멕시코계 영국인 여성 엔지니어보다 이 험난한 도전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삼성은 저에게 일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팀장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기회를 제안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망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프로젝트였죠. 이러한 해외 인재들과 함께 삼성의 윤리 관행을 대만에 이식함으로써 대만의 해로운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문화혁신을 통해 대만과 그 너머에서 삼성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벅차고도 짜릿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대만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생활을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었지만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임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3월 초에 출국하여 한국 삼성에서의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끌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 획기적인 여정을 떠날 때 안부를 전하기 위해 단골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송별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주는 대만어 실력을 쌓고 대만의 지역 인사 정책을 공부하고 기타 중요한 업무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틈틈이 한국구청에서 명예 한국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죠.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자랑스러운 한국 동포로서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귀국할 때 비자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또한 저처럼 처음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나라가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반짝이는 터미널을 떠나기 전 기념품으로 홍삼 선물 세트와 태극기, 옷깃핀을 꼭 사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나 대만 어느 곳보다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 멋진 곳을 다음에 언제 다시 방문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짙은 구름을 뚫고 대만을 향해 날아갈 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그리워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한국의 문화대사로서 기념비적인 임무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무자비한 대만의 기업. 세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전폭적인 투자와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 끝에 타이베이와 타이난의 해안선 대도시가 눈앞에 나타나자 낙관적인 설렘이 제 영혼을 되살려 주었어요. 한국을 통해 이번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줄 지식의 횃불을 들고 또 다른 아시아 모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